이번 강의는 내용증명 우편에 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란 무엇인지, 내용증명 우편을 꼭 보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소송을 앞두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것만으로도 소송을 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해결한 경우를 여러 건 살펴보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내용증명 우편을 잘못 보냈다가 폭망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폭망한 사례가 뭘까요? 예, 그거는 결국 이제 내용증명 우편이 자기가 보낸 내용증명 우편이 법원에 제출돼 가지고 그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해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에 관해서는 이하린 변호사와 함께 술출법 유튜브를 2번 찍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 강의는 이하린 변호사와 함께 찍은 술출법 유튜브를 같이 보시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 양도를 하고 나서 그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인이 이렇게 채권 양도가 있었다라고 통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지체하고 있을 때 한 번 더 이행하라고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경우가 대표적이죠. 때로는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되는 경우가 아니지만 소송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여차하면 소송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작성된 내용 증명만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법적 분쟁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술술 풀리는 부동산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하린입니다. 쏠쏠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제휴 대표 변호사 김상근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서 방송할 건데요. 우선 내용증명 우편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네, 내용 증명이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라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해주는 우편을 말합니다. 내용 증명 우편은 뭐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발송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받는 사람, 그 수신인이죠.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히고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세 부를 만들어서 발신인 하나, 수신인 하나, 그리고 우체국 하나 이렇게 보관하게 되는데, 우체국은 3년 동안 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관을 합니다. 수신인에게 보내진 내용 증명에도 붙여져 있고, 발신인의 내용 증명에도 이 스티커가 붙는데요. 그 스티커에는 이 우편물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우체국에서 보내졌다라는 거를 증명한다라는 스티커가 붙게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게 아니지만 발신인 성명, 그리고 발신인 주소, 수신인 성명, 수신인 주소는 꼭 적어야 되고 나머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작성됩니다. 맨 위에 내용증명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는 발신인 이름을 적는데, 홍길동이라면 발신인 홍길동, 그 밑에는 발신인 주소 적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신인 김갑돌, 그 밑에는 수신인 주소를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제목을 적는데, 예컨대 제목 땡땡 채권 양도 통지서 이렇게 기재하고요. 그리고 한 줄 쭉 긋고요. 그 밑에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1, 2, 3 순서를 붙여서 보통 적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편지 적듯이 적는데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 이런 용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지드립니다 라고 한 다음에 2항부터 본론을 적기 시작해서 본론 마지막에는 점잖게 예컨대 이제 하오니 수신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하고, 더 점잖게 보이려면요 항을 더 만들어서 수신인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라고 내용 증명을 끝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 날짜, 발신인 성명 적고요. 그 밑에 김갑돌 기와 이렇게 이제 받는 분의 이름을 적어서 글을 맺습니다. 네.
내용 증명을 작성하실 때는 최대한 공손하게 점잖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내용 증명이라는 게 받으면 사실 이렇게 유쾌한 서류는 아닌데 그래도 이성적으로 보일수록 또 상대방에게 설득이 될 테고요. 나중에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이 될 때도 판사님께서 좀 점잖게 쓰인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좀 더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그 보낸 날짜까지 나오기 때문에 언제 보냈는지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채권 양도 통지할 때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계약 이행일을 넘겼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제 이행을 촉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겠다 이렇게 내용 증명으로 통지하는 경우가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 외에도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또 뭐 있을까요? 네, 소송을 앞두고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을 때도 내용 증명을 활용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사건이었는데요. 임차인이 이제 계약이 끝나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여기서 이제 커피점을 운영을 할 거니까 나가주셔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제가 이제 그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영업을 하겠다라거나 그런 게 있으면 명백하게 뜻을 밝혀달라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걸 받고 우리 아들이 이제 커피점 운영을 할 거니까 나가주세요라고 했고 임차인이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그러면 제가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는 작업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더라도 그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 안 해줄 것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을 굳이 주선하는 무의미한 절차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나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 것이 이 두 분 사이에 오고 간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예. 상가 건물 임대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좀 내용 증명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증명 우편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 더 덧붙이면요. 내용 증명 우편 보내더라도 수취인 불명등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 증명 우편을 작성하고 이제 뭐 발송하는 것을 이제 의뢰받으면요. 내용 증명 우편을 이제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에 우체국에서 이제 발신장용 내용 증명 우편을 이제 받으니까요. 그거 사진 딱 찍어가지고 수신인 전화번호 제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진 찍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그러면 내용 증명 우편을 수신인이 받지 않더라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인이 받다면 내용 증명 우편을 수신인이 받은 것과 똑같은 이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표시는 원래는 이제 송달 상대방에게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톡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읽으면 그 일이 사라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공시 송달에 의한 의사 표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받지 않는다. 그래도 법원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법적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볼 건데요. 법률적으로 이미 검토를 마친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인데요. 그렇게 보내게 되면 그 내용에 무게감도 있고 또 받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잘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보낸 사람이 누구를 대리해서 법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 증명이 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검토 사항에 대해서 이게 사실 그 검토가 굉장히 잘 된 거라고 본인이 또 재차 더블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쟁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내용 증명 우편 작성과 발송을 많이 의뢰받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것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증명 우편 사안은 불법 안마 시술초를 인수한 사람이 양도한 사람과 인수대금에 대해서 채무 변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양도한 사람에게 인수한 사람 집, 예, 그 집에 건재당권 설정해 준 사안인데, 인수한 사람이 이제 며칠 운영해 보니까 이제 불법 안마시술소 이거 좀 자기가 좀 꺼림직하거든요. 그래서 양도 양수 계약 취소하려고 했는데 양도한 사람이 뭔 소리 하노 하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인수한 사람이 저희 법무법인이 찾아와서 상담했고, 저희 법무법인이 이 내용 증명 우편 뭐 보내기만 하면 뭐 될 것 같다 이랬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지금 이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 우편 보낸 것만으로 상대방이 알았다 하고 이제 불법 안마시술소 양도 양수 계약 그리고 채무 변제 계약 취소하고 건재당권을 이제 말소시킨 사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항에 보시면 불법 안마시술소, 예, 이거 불법 사업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로서 무효다 이렇게 적었고요. 사망, 양수받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건 이제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하고, 그리고 발신 이제 제조, 예, 대리해서 지금 보낸다. 그리고 사항에 보면 이 사항이 좀 결정적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순순히 잘 안 응하면 이거 불법 사업체니까 뭐 폐업해버리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를 보면 소송 위임장이 들어가 있죠. 예, 여차하면 당신 말 안 들으면 소송 들어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소송 이제 돼가지고 만약에 무효가 돼버리면 이제 사업체는 사업체대로 폐지되고 이제 상대방은 이제 대금 이제 받기로 한 건 다 무효가 되니까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잘 응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돼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경한 내용 증명 우편입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이 사건은 굉장히 좀 독특해요. 저도 이제 변호사 10년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낸 건 처음인데요. 남편분이 평소에는 굉장히 잘하는데 술만 취하면 좀 이렇게 폭행을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혼 상담을 이제 저한테 하면서, 근데 한 번은 남편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 대신에 본인이 이걸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혼 상담을 변호사한테까지 받았다라는 거를 좀 상대한테 알리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내용 증명을 작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 때문에 아내분이 저와, 그러니까 변호사인 저와 이혼 상담을 했고, 근데 남편분께서 금주만 해주신다면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금주를 하겠다라는 거를 여기에 이제 답으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답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과의 내용 증명이 이제 저한테 왔고, 제가 그걸 아내분한테 전달을 드렸고, 두 분이 다행히 관계를 잘 회복하시고 남편분도 금주하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예, 잘된 사안이네요. 이렇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기만 해도 법적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 우편 보내면요, 보내면서 이제 첨부 서류로 소송 위임장까지 첨부하면 법적 분쟁 중인 사람이 소송까지 이제 준비 완료됐다 이런 사실을 이제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라서 내용 증명 작성된 내용이 법적으로 이제 타당한 내용이라면 이제 상대방도 이 내용 증명 우편 받는 것만으로도 이제 법적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내용 증명 우편을 한 번 보내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보다는요, 상대방과 내용 증명 우편을 여러 차례 보내다가 분쟁 해결이 되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상대방과 내용 증명 우편을 두 차례 주고받았다가 받은 뒤에 분쟁이 해결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례인가 하니까, 임대인이 임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는데요, 임차인이 이제 집을 갖다 버리고 오는 사람에게 집을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제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내가 그러면 들어가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 되면 나가시라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임대차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또 대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거 내가 들어 살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됐어.
이건 다시 집을 팔아야 되겠으니까 집을 그 집보러 온 사람한테 좀 보여주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임차인이 이거 무슨 소리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하면 이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계약갱신을 거주를 할 수 있는데 당신은 이거 위반했다 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대인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아예 임차인에게 보내는 내용 증명을 임대인을 대리해서 보내고 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주고받은 내용 증명 우편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발신인이 법무법인 제휴 대표 변호사 김상근 돼 있고요. 괄호하고 강땡땡님의 대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땡땡님이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수신인이 이땡땡님입니다. 이땡땡님 임차인 되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수신인께서 사시는 아파트 임대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제휴 대표 변호사 김상근입니다. 2. 수신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을 저희 법무법인에서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개정되어서 주택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겼습니다만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기간 종료로부터 2년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니까 지금 임차인이 지금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와 있는 손해배상은 제3자한테 임대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대인은 제3자한테 팔려고 하는 경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적어 넣었습니다. 다항. 강땡땡님의 경우는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로 수신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목적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임차인께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사망.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의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그 규정을 실제로 이제 전체를 다 내용 증명 우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항. 임대인이 수신인께 설명한 내용이 변경되어서 수신인께서 납득이 어려운 점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임대인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목적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해야 하는 형편임을 수신인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셔서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를 원만히 해소해 주시면 좋겠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임차인이 이에 대응하는 내용 증명을 또 보내오셨습니다. 수신인 강땡땡 아까 이제 저한테 상담하신 임대인이죠. 발신인 이땡땡 임차인이십니다. 제목 수신인의 2021년 9월 6일자 내용 증명 우편에 대한 답변. 제가 보낸 내용 우편에 대한 답변이죠. 내용. 수신인은 발신인에 대하여 임대갱신 요구를 거절한다는 내용 증명 통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정식으로 임대차 갱신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내셨습니다. 세게 나오십니다. 당신이 이제
뭐 팔겠다고 하니 그러면 나는 임대 갱신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적으신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1항 수신인은 발신인에 대하여 위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개정되어 계약갱신 요건이 생겼다. 그러니 주택임차인인 발신인의 임대갱신 요구가 있어도 임대인인 발신인이 임대 목적물에 거주하려는 경우 발신인의 임대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대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면서 통지사 제가 보기에는 이제 통지서 사항의 결론에서는 이율배반적으로 임대 목적물에 발신인이 거주하는 게 아니고 제3자한테 매도해야 된다는 형편을 설치하고 있다 하시면서 2항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020년 7월 31일 개정되어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갱신 요구권 행사는 2020년 12월 10일 전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할 수 있는데 법 시행 전 잔존 기간만 있으며 모두 임대갱신 요구를 하고 있으며 기존 계약의 연수와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을 부여받는 것인데 발신인의 경우 계약 만료일이 2021년 12월 15일이어서 본 송달일로부터 잔존기간은 3개월이므로 발신인은 이건 내용증명 우편 송달로 임대갱신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예, 이거 뭐 법률에 의하면 임대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인은 수차에 걸쳐서 임대 목적물을 매도하기 위해 발신인에게 임대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임대 목적물의 인도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수신인이 주장하는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거주하려는 경우가 아니니까 갱신 거주를 사유가 되지 못한다. 발신인의 이건 적법한 임대 갱신 요구는 개정된 법령으로 정당한 것이다. 맞습니다. 정당한 건 맞습니다. 수신인이 임대 목적물을 매도할 경우 발신인의 임차권을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방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수신인이 법 시행 이전에 임대 목적물을 제3자와 계약이 체결됐으면 예외적으로 갱신 요건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 적용 해를 두고 있으나 그런 일은 없는 것이므로 수신인의 임대 갱신 거절은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발신인의 일에 한하여 2년인 임대 갱신 권리에 의한 임차기간은 2023년 12월 14일까지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제 요분 이제 또 다른 말씀이 나오십니다. 다만 발신인은 수신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협의로 임대갱신을 포기하여 양보할 용의도 있다. 발신인이 법률적 임대갱신 요구를 잘 모르고 수신인의 협박성 요청에 시달리다가 발신인 소유 부산시 이 발신인 또 다른 곳에 이제 자기 집이 있거든요. 그 세입자 이제 박땡땡한테 사정 이야기했더니 임대기간이 남아있고 임대갱신 요구권이 생겨서 법적으로 더 있을 수 있다. 자기가 이제 세놓고 있는 그 집에 그분이 이제 더 있을 수 있지만 이사비 300만 원만 지급하면 내가 이사 가겠다. 자기가 세놓은 박땡땡이라는 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세놓은 그분 임차인하고 잠정 합의가 돼 있다. 그래서 발신인도 이제 박땡땡이 비워주는 본인의 아파트로 자기가 또 이제 임차인이 이사하려면 최소 200만 원이 소유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신인이 발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내가 임대 갱신 요구를 포기하고 임대차 보증금까지 받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분쟁을 종식하는 최종적인 합의안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처음 상담했을 때만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수천만 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보내온 내용을 보니까 뭐 처음에는 뭐
계약갱신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만약 500만 원 주면 뭐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조금 많이 약화됐습니다. 다시 이제 임대인을 대리해서 내용증명을 이제 내용증 우편을 이제 보냈습니다. 보실까요? 2항 수신인께서 임대인에게 보내신 임대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을 대신해서 거절의 통지를 보낸다. 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서 주택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이 생겼지만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그동안에 임차인이 이제 아파트 팔려고 하는데 이제 안 보여줘서 할 수 없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또 대출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팔려고 하는 건데 수신이 또 여전히 이제 임대 아파트를 안 보여줄 거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제 수신인이 또 정식으로 이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임대갱신 요구를 하니까 이제 임대인은 할 수 없이 최종적인 결정 내렸다. 임대인이 다시 그 임대 아파트 들어가서 대출을 받든지 돈을 마련하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하고 수신인께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되면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수신인께서는 이제 손해배상 요구하는데 임대인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계약 갱신하는 거니까 손해배상 대상이 안 된다. 만약 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새로 임대하면 그때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일 없다 하고 이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 증명 다시 보내니까요. 임차인이 또 내용 증명 우편 보내오셨는데요. 그냥 그 임대차 보증금만 반환하면 나가겠다 하고 이제 항복을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상담받은 내용을 소송 없이 내용 증명 우편 2번 주고받고 잘 해결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내용 증명 우편을 잘못 보냈다가 폭망한 사례에 대해서 이하린 변호사와 함께 만든 유튜브 방송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작성된, 잘 법률적으로 검토된 내용증명이 힘을 발휘한다고 했는데 역으로 법적인 검토가 좀 잘못된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법적으로 불리한지도 모르고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럴 때는 본인이 낸 내용증명을 자기가 내지는 않겠죠. 근데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한 거랑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보냈던 내용 증명을 역으로 증거로 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이 판사님 이런 사실이 있었거든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적은 내용 증명을 내더라도 판사님이 아니 당신 주장을 그냥 적은 거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게 되지만 적은 사람이 아닌 반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어요 라는 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힘을 발휘하게 되고 오히려 보낸 사람한테 좀 독이 되는 그런 내용 증명이 됩니다. 예, 그런 내용 증명은 한마디로 자살골을 넣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모든 이제 소송에서 주장이 있으면 입증 증거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이야기한 거는 상대방으로서는 다른 증거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걸로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산을 이제 상속받으신 분이 이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 뭐 무허가로 이제 건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허가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내용증 우편을 보냈습니다. 이제 개발할 거니까 그동안 뭐 오래 계시지 않느냐 나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던 분 중 한 명이 내용증명 우편을 이제 답변으로 이제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이 건물 내가 돈 주고 샀다. 그리고 이 땅 이제 국가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제 불화받으려고 했는데 이런 내용 증명 받으니까 너무 황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 증명만으로도 그분은 패소를 하게 되는데 소송이 일었으면요. 아마도 이제 그분은 점유취득시효를 이제 주장하려고 했겠지만 점유취득을 주장하려면 소유여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소유여사라는 것은 내 땅인 줄 알고 사용했다. 이게 소유여사인데 그분은 벌써
그 전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 국가 땅인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땅인 줄 몰랐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소송이 제기되면 이제 뒤에 뭐 다른 말 많이 해봤자 이제 소용이 없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내용 이제 들어보시면 이게 내용 증명이 힘을 발휘하려면 법적으로 검토가 잘 돼야 되고요. 오히려 법적으로 검토가 잘못돼서 본인한테 이게 실이 되는지도 모르고 보냈다가는 내용 증명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데,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전체적인 그 법적 검토를 변호사와 함께 하시고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상 술술법이었습니다. 술술 감사합니다.